경제가 보인다의 권수르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경제 상황 변화가 한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가 보인다에서는 미국 경제 여건 변화가 한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8번째 방송은 예고해드린 대로 라이브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남동부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코베스 경영경제연구회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례로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갈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보이네요. 경제블로그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노웅성 리폼드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하인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라이브로 또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좀 긴장되는데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긴장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는 전혀 긴장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긴장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그 한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경제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금융 분야, 그리고 또 무역 분야, 그리고 실물 경제에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경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정책 변화와 어떤 그 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하인혁 교수님께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최근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트렌드 조사하셨죠? 예, 이미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3월 20일에 연준에서 정기 회의를 한 후에 현행 그 2.5%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그 최소한 2차례 정도, 그래서 한 3% 혹은 그 이상까지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기대도 있기는 했지만 이 결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올해 2019년에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사인을 시장에 보낸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자율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0.25%씩 이렇게 단계별로 올랐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오를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올리지 않고 했고 또 유지할 거라는 것만 봐도 큰 이자율 정책의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앞으로 오히려 계속 장기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의 변화, 이자율 정책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들을 했어요? 예, 우선 당장은 환영을 했어요. 우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닌 게 낫고 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에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시장은 일단 환호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그런 정책을 썼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럼 혹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이제 과열되기 전에 이자율을 올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유지하거나 혹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진 것이냐? 뭐 요새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리세션이 조만간 혹은 뭐 올해 말에 혹은 내년 초에 우리가 리세션을 경험하게 될 정도로 과연 경기가 나빠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4월 말이면 뭐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쪽 분야는 조금 이제 싸움이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이 먼저 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먼저 열은 것은 이제 그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물론 여타 다른 나라도 다 포함이 되지만 중국 제품 특히 25% 10%씩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9월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약 2,500억 불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10%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질세라 또 1,100억 불,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가 올 2월 달에 와가지고 중국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국 수입품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추가로 더 인상하는 것, 그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지금 그 양국이 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미국으로부터 그 수입을 1.2조 달러어치를 6년에 걸쳐서 이렇게 더 증액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전쯤입니까? 한번 그 트위터를 날린 것이 그거에 2배, 3배로 올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 나쁜 말로 하면 도둑질한다. 기술을 도둑질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그 막기 위한 그런 지금 협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역대적으로 뭐 언약은 많이 했지만은 실질상 그게 실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아서 그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중국에 대고 너희들은 시장 경제에 공산당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하지 말아라. 특히 수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수출 제품의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이건 불공정한 거래다 해갖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을 할 때 판결은 항상 중국 기업이 유리하게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는 큰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의 위에 있습니다. 법원 위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 체계를 변환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있었지만은 잘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에서는 그런 지적재산권 강제 이전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법적 조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 전문가들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선언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때도 뭐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한은 당신네들이 약속하는 거 믿을 수 없다. 항구적으로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참 많은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세 부과하는 것 지금 이제 10% 관세 부과한 거 미국이 그것도 협정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타결이 되면은 바로 철회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너희들 진짜 그 뭐 실시하는지 말로만 협상하고 실시 안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실시하는 거 과감하겠다. 뭐 이런 쪽에 지금 뭐 얘기들을 하고 계속 협상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한국의 경우에 지금 이 무역 분쟁이 어떤 그런 한국에 반사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까? 참 뭐 거의 239개 산업에 대해서 지금 걸쳐가지고 영향을 주는 이런 엄청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뭐 어떤 매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주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그 부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품을 뭐 A는 뭐 어떤 나라, B는 어떤 다른 나라 뭐 이런 식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팔아먹는데 이 부품 공급 체계가 상당히 지금 중국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그 많이 받는 나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한국,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아시아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운크스테트입니까? 그 운크테트 유엔산하기구에 의하면은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나라를 이렇게 쭉 뽑아놨는데 한국이 5번째로 반사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부분별로 좀씩 다르지 않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많은 것을 수입해오는 나라인데 중국에 수입 안 하면 연타 다른 나라에서 결국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 시간을 두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네, 네. 그 질문 좀. 얼마 전에 그 미디어에 나온 걸 보면 미국 무역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사상 최대로. 예, 예. 물론 아직 중국과 무역 그 마찰 협상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압박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어떤 일시적인 그런 영향으로 효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가 좀 잘못되고 제가 진행을 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아, 네, 갑자기 상관없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궁금해서 좀. 예,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처음에 이건 여러 가지가 지금 결부가 됩니다. 뭐보다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상품 무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서비스 무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파는 거 이런 건 서비스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심 갖지 않고요.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니까 해외로부터 싼 것은 무조건 많이 사다 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쓸 수 있는 가용수도 늘어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 법인세를 대폭 삭감했지 않습니까? 전에 뭐 35%까지 21%로 낮췄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지갑에 들어가는 그 소득이 늘어나면서 많은 그 수요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다. 중국 상품이 가장 싸니까 중국 상품을 많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법인세를 대폭 삭감할 때 경제학자들은 당신이 싫어하는 무역 수지가 악화될 거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들의 정통적인 이론 그런 걸 트럼프는 거의 잘 수용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 부분에서 우리 그 가장 일반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주택 시장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동향이 좀 어땠는지 가격이라든지 뭐 판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영빈 교수님께서 조사하셨죠. 예, 뭐 2018년도는 확실히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쿨다운한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은 2012년도서부터 가격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2018년 들어오면서 4%였던 금리가 2018년 11월 달에 거의 5%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두 번째 방송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돌아가서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이 맞았습니다. 근데 일단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미국 부동산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었냐면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LA, 산호세,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그 주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거의 집값이 2배 이상으로 뛰었고 25개 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100만 불이 넘는 도시가 이 세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 있고요. 나중에는 시애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갖고 2017년도에는 거의 두 자리 숫자의 그 집값이 올랐는데 확실히 2018년에 들어와서 시세율도 한풀 꺾였고 뉴욕도 굉장히 좋았는데
좀 슬로우 다운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고급 주택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좀 꺾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는 이제 고급 주택 집값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싼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 빌더들도 이제 일부러 고급 주택을 많이 지은 거예요. 비싼 집. 그래야지 이익도 많이 남기고. 네. 그 다음에 또 은행들도 전볼론, 크레딧 좋은 사람들, 부자들한테 론을 해줘야지. 전볼론은 또 이자율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했었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버블이 꺼지고 주택 시장이 쿨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또 몰려 사시는 텍사스, 달라스, 어스틴, 휴스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가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유가 하락을 하면서 이쪽 달라스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그 주택 가격이 좋았거든요. 근데 유가가 꺾이면서 이 세 도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정체되는, 값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정체되는. 휴스턴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향이 보이고. 애틀랜타는 어때요? 애틀란타는 사실은 여러 도시 남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고점을 뚫고도 더 올라간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전체 도시의 그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한 43만 불입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이 한 32만 불인데 딱 아틀란타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작년서부터 리스팅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상승하는 것이 이제 좀 슬로우 다운하는 좀 쿨다운하는 게 이제 아틀란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주택 상황입니다. 그 전반적인 무역 또 금융,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한인 경기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연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자율을 계속 올리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 주택시장, 뭐 한인들이 집을 살 때 또 비즈니스 융자를 받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그 3월 22일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 올해 이제 추가 상승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뭐 연준 의장이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6명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이틀 동안 회의를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점도표라고 닷플랫이라는 큰 종이에다가 이자율을 이렇게 적습니다. 2%, 2.5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장기. 그래서 각자 스티커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올해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스티커를 붙이나요? 네.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 굉장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정책 결정자라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흔히 우리는 연준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자율은 그렇지 않죠. 연준이 이제 그 기준 목표치를 이제 정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점도표는 1년에 4번만 3, 6, 9, 12월에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나온 점도표와 올 3월에 나온 점도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굉장히 상승하는 쪽에 많은 그 스티커가 붙었다고 한다면 올해 지난주에 나온 것을 보면 거의 2.5%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모두가 다 2.5를 썼다는 건 아니고 3.5 이상도 있고 더 밑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다수결로 해서 이자율을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심리, 생각, 네. 예측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이자율 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 기대치들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가? 이것을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연준을 이끌고 있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원래부터 이렇게 좀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오히려 작년에 그 이자율을 계속 올렸던 그런 정책들이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 봐라 니네가 지금까지 몇 번 올렸는데 올리지 않았었으면 경제가 더 좋았을 경제가 4% 성장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연준을 공격하기도 했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좀 이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혹자들은 결국은 행정부에 좀 끌려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두 기관이 여전히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그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좀 성장을 원래 기대만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침체될 수 있는 그렇다고 리세션까지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봐서 아는 것보다는 연준이 훨씬 많은 데이터나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을 갖고 경제 상황이나 어떤 그 성장률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가정을 할 수 물론입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자율을 계속 고수를 하거나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연준에서도 그렇고 그 CBO라고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이제 의회 예산국에서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예측이 중요한 것은 새해 예산안 같은 것이 그 예측치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CBO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2% 초반대, 아직 1%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곳만 오히려 상승을 시켰는데 이제 백악관입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상대로. 네. 예, 이렇게 낮춰서 조정을 하고 있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쉬운 공식이 성립하는 단계는 아니고 또 한 가지 그럼 미국 경기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좋지 않으냐. 또 이제 미디어를 보면 리세션이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스물스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요인과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정책이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만 또 그것에 따라서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돼요? 두 마디 하십니다. 아니 연준이 갑자기 진짜 그 스탠스를 바꾼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사실은 연준이 지난번에 저는 금리를 4번 올렸잖아요, 작년에. 근데 사실 저는 2번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지금 전쟁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미디어에서는 잘 커버하진 않지만 지금 쿼너테이브 타이팅이라고 지금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를 줄이고 있는데 한 달에 50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50 빌리언 달러를, 그러니까 500억 달러씩을 줄이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의 그 악재가 있는데도 4번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주식시장이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굉장히 큰 코렉션을 겪었죠. 6% 다운했죠. 거기다가 사실은 또 부동산도 확실하게 지금 쿨다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을 한 해만 봐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매년 주식시장이 올라봐야 8%, 10%인데 한 3, 4년을 확 땡겨서 2017년 올라갔죠. 2017년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뭐 세일 같은 경우는 한 거의 20% 가까이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경제로 봤을 땐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엔 연준이 의도한 것은 에셋에 생기는 이 버블을 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다시 주식시장도 하락했다가 많이 지금 회복을 했지만 지금 지난번 고점을 뚫고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 또 심리 안에는 이거 너무 무리하게 예전같이 2017년, 16년처럼 무조건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은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은 확실히 버블이 왜냐면 고가는요 다 투자용이에요, 사실은 보면. 근데 지금 실수요는 남아 있어요. 뭐 나중에 내가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실수요는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확실히 금리 무리, 사실은 지난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저도 그럼 뭐 금리 왜 올리지? 그냥 요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엔 연준이 원했던 거는 에셋의 버블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을 던져서 꺼버린 거예요, 사실. 네.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연준이 간단하게 올해 기준금리 올릴 것 같으십니까? 안 올릴 것 같으십니까? 3월 20일 발표만을 본다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반드시 올리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일단 거기 정책 참여자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참여자들의 생각들을 봤을 때에는 우선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경기가 혹시 왜냐하면 연준의 경우에는 원래 목표가 그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것 더하기 플러스 그 이제 경제 성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책을 운영하는데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버블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끼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연준은 선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끌려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정책을 바꾸면 이건 하나마나 늦고요. 그 심텀이 생겼을 때 뭐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올리고 있다가 지금 주춤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